타는 듯한 거리의 열기 속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 세차를 하던 한 소년이 절망의 벼랑 끝에선 억만장자와 마주친다. 휠체어에 갇힌 채 삶이 새우러져 가는 것을 느끼던 남자는 애원한다. 나를 고쳐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네. 순수한 연민에 이끌린 소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의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기적 속에서 서로 얽히게 된다. 한낮의 태양은 주차장 아스팔트를 뜨거운 철판으로 바꿔놓았고 보이지 않는 춤을 추듯 공기를 아른거리게 했다. 김민주는 더러운 팔로 이마에 땀을 닦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포처럼 바싹 마른 목을 느꼈다. 이제 8살이었지만 그의 깡마른 몸과 지친 눈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물통은 거의 비어 있었고 탁한 물 위로 흙먼지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늘 그랬듯 동이 트기 전에 을지로의 낡은 빵집 처마 밑에서 잠을 깼다. 바닥에 돌멩이 때문에 몸이 쑤셨지만 적어도 그가 전에 자던 고가도로 밑보다는 바람이 덜 거셌다. 오늘은 적어도 10,000원은 벌어야 했다. 10,000원이면 삼각김밥 하나, 생수 한 병, 그리고 운이 좋다면 어제 팔다 남은 것을 2,000원에 파는 가게에서 닭튀김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차 3대. 아침 내내 고작 차 3대를 닦았는데 그중 한 운전자는 민준이 아직 비눗물 묻은 걸레를 들고 있는 사이 쌩하니 차를 몰고 가버렸다. 다른 두 사람은 각각 1,000원씩 주었다. 그 무자비한 태양 아래 4시간 일해서 번 돈이 고작 2,000원이었다. 민준은 젖은 걸레를 손에 들고 막 주차된 회색 세단으로 다가갔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마치 파리를 쫓듯 손으로 거칠게 내젓는 신용을 했다. 그는 너무나 익숙한 수치심을 삼키며 물러섰다. 언제나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보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동정심은 누구의 배도 채워주지 못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리며 마지막 식사가 어젯밤 시장 근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도시락 반쪽을 주워 먹은 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시큼했지만 그는 그냥 먹었다. 무엇이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에 이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증기로 뒤덮였음에도 번쩍이는 거대한 검은색 차의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테헤란로를 지날 때 상점 쇼윈도에 있는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그런 차였다. 그가 평생 앞 유리를 닦아도 모을 수 없는 돈보다 더 비싼 그런 종류의 차였다. 운전사가 재빨리 내렸다. 더위에 불편해 보이는 어두운 양복 차림의 거구의 남자였다. 그가 보닛을 열자 더 많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민주는 멀리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뒷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때 민주는 보았다. 50대쯤 혹은 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운전사가 서둘러 트렁크에서 꺼낸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민주는 브랜드를 몰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얀 셔츠,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 가죽 구두. 하지만 그의 시선을 끈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남자의 얼굴이었다. 민준이 잘 아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고통이었다. 숨길 수 없는 진짜 깊은 고통.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고 떨고 있었고 손마디는 너무 힘을 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굳게 담은 턱, 힘껏 감은 눈, 그날의 더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땀으로 뒤덮인 이마. 민주는 가슴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에도 다른 얼굴들에서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5살 때 2년 동안 그를 돌봐주었던 폐지 줍는 김 할아버지의 눈에서 병이 속에서부터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을 때 보았다. 광장에서 잠을 자며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소리 지르던 임신한 여자의 눈에서도 보았다. 고통에 정해진 주소가 없는 도시의 거리를 헤매는 동안 수많은 얼굴에서 보았다. 운전사는 전화기에 대고 차가 고장났고 다른 차가 급히 필요하다고 신경질적으로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대화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중요한 약속, 미룰 수 없는 회의, 다 떨어져 가는 약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손에 끊임없는 떨림과 불규칙하게 가슴을 오르내리게 하는 거친 호흡을 제외하고는 미동도 없이 있었다. 주차장의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가고 차에 타고 내리고 통화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의 본능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엮이지 말라고, 주목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보통 자기 같은 사람들을 근처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유일한 것은 누구도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김 할아버지의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 그의 일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몇 미터 뒤에 물통을 잊어버린 채 천천히 다가갔다. 운전사는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민주는 휠체어 옆에 멈춰 섰다. 그의 찢어지고 더러운 옷이 그 남자의 사치스러움과 대조를 이루었다. 목소리는 거의 수줍은 듯 낮게 나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남자는 마치 그 단순한 행동조차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듯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어둡고 깊었으며 육체를 넘어선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민준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소년이 그의 고통으로 흐릿해진 풍경 속 또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남자에게서 풍기는 약냄새,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병원과 질병의 강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떨리는 손에 튀어나온 핏줄, 너무 창백한 피부, 갈라진 입술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쳤으며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난 죽어가고 있단다, 얘야. 그 말은 조용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지듯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거기에는 드라마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그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말해진 사실일 뿐이었다. 민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전에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아프지 않은 적은 없었다. 운전사는 마침내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획 돌아보며 두세 걸음 만에 거리를 좁혔다. 저리 가, 이 녀석아, 다른 데 가서 귀찮게 굴어. 그의 큰 손이 이미 민준을 밀치려고 뻗어나왔지만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지친 몸짓으로 손을 들어 막았다. 최 기사 놔두게. 운전사는 망설였고 분명히 불편해 보였지만 복종하고는 연기 나는 차를 처리하러 돌아갔다. 민주는 맨발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달라붙은 채 다가온 이상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단순하고 진실한 말이 나왔다. 제가 하느님께 회장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남자는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고 불신이나 혹은 어떤 강한 반응을 보이기에는 너무 깊은 피로감일 수도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마치 숨을 쉴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느님? 그 단어는 거의 쓴웃음처럼 나왔다. 의사들에게 수억을 썼단다, 얘야. 세계의 다른 나라에 갔었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으며 똑같은 말을 했어.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거라고. 내 몸이 기능을 멈추고 있어. 신경, 근육, 모든 것이 타버린 전구처럼 하나씩 꺼져가고 있지. 그런데 네가 하느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민주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복잡한 이름의 병이나 비싼 의사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저 김 할아버지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것을 알 뿐이었다. 그리고 믿음은 샀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갖거나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항상 시도해보는데 돈 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그냥 부탁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자는 민준의 찢어진 옷, 더러운 발, 거리에서의 삶으로 얼룩진 얼굴을 훑어보며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민준은 이미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를 입은 것으로 측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선.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호기심일 수도 있는 불꽃,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도
희망의 부스럭이라도 찾고 있는 남자의 절망일 수도 있는 무언가였다. 이름이 뭐니? 남자가 물었다. 민준이요? 민준. 남자는 마치 그 이름의 무게를 시험하듯 천천히 이름을 반복했다. 나는 박태진이다. 박태진. 그는 잠시 멈췄고 고통의 표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싶다면 민준아, 기도하렴. 달라질 건 없겠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을 테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별 생각 없이 잡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박태진의 어깨에 얹었다. 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눈을 감았다. 말은 연습 없이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오은 기도문이나 아름다운 문구를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 남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가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빌었다. 긴 시간은 아니었다. 아마 30초, 어쩌면 1분. 민준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손을 떼었을 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태진은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프지 않아.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통이 줄어들었어.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그 움직임은 그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았다. 몇 주 동안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는데 최 기사는 전화를 내려놓고 빠르게 다가와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고용주를 살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손을 바라보며 분명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편안함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안도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주는 재빨리 말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느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태진은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강렬함이 소년을 겁먹게 했다. 그것은 굶주리고 절박한 시선이었다. 마치 민준이 무한한 사막의 유일한 수원인 것처럼. 그리고 기업가의 얼굴에서 그 표정을 본 순간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였다. 최 기사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이 혼란에서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 기사. 박태진이 갑자기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를 잡아. 민주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운전사의 큰 손이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는 빠져나가려 애썼고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최 기사는 너무 강했다. 잠깐만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민주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제발 놔주세요. 박태진은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강철 같은 결의로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넌 이해 못해, 얘야. 넌 방금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 그리고 난 네가 필요해. 네가 날 완전히 고쳐줘야 해. 하지만 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였을 뿐이에요. 전 아무 힘도 없어요. 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박태진은 주장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을 떨게 만드는 집착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내게 주지 못한 무언가를. 그리고 난 그게 뭔지 알아낼 거야. 네가 날 완전히 고쳐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전 재산, 민준아, 수천억 전부 다. 그 말은 민준에게 의미가 없었다. 수천억은 그저 동전으로 불을 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대한 숫자일 뿐이었다.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팔을 고통스럽게 쥐고 있는 최 기사의 손이었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두려움이었으며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커져가는 확신이었다. 최 기사, 아이를 채 태워 박태진이 명령했다. 집으로 가자.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기사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보면 거리에 아이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박태진은 차갑게 말했고 그 말은 어떤 칼보다도 더 깊게 민준을 베었다. 차에 태워. 지금 당장. 민준은 싸우고 소리치고 최 기사의 손을 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운전사는 너무 강했고 점심시간이라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엮이기 싫다는 듯 제 갈 길을 갔다.
차문이 등 뒤에서 다치며 그의 비명을 삼켰을 때 민주는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어두운 창문을 통해 그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진 자신의 물통을 보았다. 쏟아진 물은 웅덩이를 이루었고 서울의 무자비한 태양 아래 이미 증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저택은 민준이 본 어떤 곳보다도 컸다. 차는 자동으로 열리는 높은 철문을 지나 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 집이라기보다는 호텔처럼 보이는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최 기사는 그의 흐느낌과 애원을 무시한 채 그를 감자 자루처럼 안으로 옮겼다. 그들은 대리석 난간이 있는 넓은 계단을 올라가 벽에 그림이 걸리고 두꺼운 카펫이 깔려 발소리를 죽이는 복도를 지났다. 마침내 2층의 한 방으로 들어갔다. 공포 속에서도 민주는 그 방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얀 시트가 깔린 큰 침대, 벽에 걸린 거대한 텔레비전,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문이 있었다. 하지만 초회 기사가 그를 내려놓고 나가자 민주는 피가 얼어붙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 열쇠가 잠기는 소리였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당겼다. 잠겨 있었다. 나무를 주먹으로 치고 소리치고 애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거대한 집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문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는 항상 하느님이 모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던 김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 그는 을지로에서 일하던 다른 소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까 생각했다. 그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주림과 추위로 가득했지만 자신이 가졌던 자유를 생각했다. 적어도 그건 그의 것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의 각도가 바뀌어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는 배가 너무 고파 위가 아팠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먹기가 너무 두려웠다. 독을 넣었으면 어떡하지? 속임수라면 어떡하지? 그때 다시 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쪽진 머리를 한 백발의 할머니였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친절했고 오랜 세월 미소로 새겨진 듯한 주름이 있었다. 세상에, 그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더럽고 눈이 퉁퉁 부은 민준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람? 어린아이를. 그녀는 쟁반을 작은 탁자에 놓고 마치 민준이 겁먹은 동물인 양 천천히 다가왔다. 얘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무릎이 불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만지려 하지 않고 그저 거기서 기다렸다. 내 이름은 이 여사란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어. 네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음식을 가져왔단다. 뭐라도 좀 먹어야지. 왜 그 사람이 절 여기로 데려왔어요?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님, 그분은 편치 않으셔. 몸의 병만 말하는 게 아니란다. 절박하신 거지.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하기도 한단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하신 일이 옳은 건 아니야. 넌 어린아이야. 방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놀고 공부해야지. 민주는 가슴속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를 물건이나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전 못해요. 전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사는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분은 네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계셔.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남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단다. 그녀는 쟁반을 가리켰다. 이리 와서 뭐 좀 먹으렴. 밥이랑 국이랑 달고기란다. 진짜 음식이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민주는 망설였지만 두려움보다 배고픔이 더 강했다. 그는 탁자로 기어가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다. 이 여사는
근처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제대로 된 밥은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니? 그녀가 물었다. 기억 안 나요. 민준은 우물거리며 인정했다. 그들은 민준이 먹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몇 분 동안 조용히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이 여사였다. 박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거야.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실 거다. 하지만 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민준의 목소리에 다시 공포가 서렸다. 전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시키죠? 나도 모르겠구나, 얘야.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이 여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단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믿어. 만약 그분께서 너를 통해 일하셨다면 그분의 뜻이라면 다시 일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안 될 거고. 그건 네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민준이 식사를 마친 후 이 여사는 방에 딸린 욕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거대한 욕조, 깨끗한 수건, 향기로운 비누가 있었다. 민준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하며 몸에서 나오는 때로 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 여사는 깨끗한 옷을 남겨두었다. 너무 컸지만 입을 만한 부드러운 잠옷이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침대를 정리해 놓았다. 자려고 노력해 보렴, 얘야.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야.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 밤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박 회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성을 좀 찾으시도록 해볼게. 이 여사님? 민준은 그녀가 나가기 전에 불렀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슬펐지만 진실한 미소였다. 이 세상에 친절이 과한 법은 없단다, 얘야.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이지. 그리고 그녀는 나갔고 민준은 다시 열쇠가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늘 자던 딱딱한 바닥과는 너무나 다른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편안해야 했지만 너무 크고 너무 부드러운 공간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잠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잠이 들었을 때는 끝없는 거리를 달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꿈을 꾸었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최 기사가 일찍 그를 데리러 왔다. 그는 민준을 책과 어두운 가구로 가득 찬 서재처럼 보이는 더 큰 방으로 데려갔다. 박태진이 거대한 책상 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고 더 정신이 또렷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앉아라.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은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앉았다. 박태진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잘 잤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박태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진실을 택했다. 별로요. 그럴 거라 생각했다. 박태진은 얼굴을 쓸어내렸다. 봐라, 민준아. 네가 무서워하는 거 안다. 어제 내가 한 일이 과격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 입장을 이해해야 해.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의사들은 나에게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줬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 몸은 조금씩 기능을 잃어간다. 어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진짜 진정한 안도감을. 너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니었어요. 민주는 고집했다. 전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네가 그걸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태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다시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 매일. 필요한 만큼 몇 번이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나으면 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거다. 돈, 집, 교육, 모든 것을. 만약 제가 못하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효과가 없으면요? 박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다. 그렇게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루 3번 최 기사가 민준을 데리러 와서 박태진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민준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때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고통이 줄어들고 박태진이 더 잘 움직일 수 있었다. 다른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박태진은 분노하고 소리치고 위협했다. 민준은 자신이 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남자의 절박한 희망의 포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날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전날과 똑같이 흘러갔다. 일어나서 이 여사가 가져다주는 아침을 먹고 박태진에게 끌려가 기도하고, 방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박태진에게 끌려가 기도하고, 방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박태진에게 끌려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이 여사는 그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대화하고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읽을 책을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세상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민준은 그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포로일 때는 무엇이든 감사하기 어려웠다. 그가 도착한 지 거의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민준은 집안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방으로 돌아가던 중 복도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비싼 옷과 반짝이는 보석을 하고 있었지만 민준을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그녀는 길을 막고 서서 말했다. 기적의 소년. 최 기사는 그녀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녀는 길을 비키지 않았다. 어디 좀 자세히 보자. 그녀는 몸을 숙여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그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특별해 보이는 건 없는데 그냥 거리의 더러운 아이일 뿐이잖아. 한서연 사모님, 제발. 최 기사가 불편한 듯 말했다. 박 회장님께서 내 남편이 뭘 부탁했는지 아주 잘 알아. 그녀는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습다고 생각해. 어린아이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다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지. 그녀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게 그에게 희망을 준다면 내가 뭐라고 끼어들겠어.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건 희망뿐이니까. 그 말에는 독이 있었고 민준은 그것을 느꼈다. 최 기사는 재빨리 그를 데리고 갔지만 민준은 뒤를 돌아보았고 한서연이 눈가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이 여사가 저녁을 가져왔을 때 민준은 그녀에 대해 물었다. 한서연 사모님, 이 여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회장님의 부인이신데 15년 되셨지. 그분이 이미 부자일 때 결혼하셨어. 아주 부자.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내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해주마, 얘야.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익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속셈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이지. 민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저를 싫어해요. 그녀는 박 회장님께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한단다. 이 여사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분이 빨리 돌아가실수록 그녀가 모든 것을 빨리 상속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잔인하지만 사실이란다. 민준이 저택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정원에 있는 몇 안 되는 시간 중 하나였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박태진과 닮았고 조금 더 젊었으며 얼굴형은 같았지만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병은 없었다. 네가 그 유명한 민준이겠군.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나는 박태민, 박태진의 동생이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 읽는 법을 배웠고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위험을 외치고 있었다. 눈에는 기쁨이 없는 미소, 지나친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방식,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인 양민준을 쳐다보는 시선. 세상일 참 재밌지, 안 그래? 박태민은 연기를 한 모금 내뿜었다. 내 형,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 거리의 꼬마 때문에 절박해하다니.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는 저택을 가리켰다. 수천억이야, 민준아, 수천억 원. 그리고 그 모든 게 너 때문에 위태로워졌어. 전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알아. 박태민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건 다 미친 짓이야. 넌 아무 힘도 없어. 넌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충고 하나 해주지. 할 수 있을 때 즐겨둬. 좋은 음식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 내 형이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될 거야. 넌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이 거리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그때 최 기사가 나타나 민준을 안으로 다시 불렀다. 하지만 박태민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사기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가 음식과 잠자리를 위해 박태진을 속이고 연기하고 있다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뭔가 잘못한 걸까? 주차장에서 박태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은 그저 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이 속임수이고 조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있었다. 기도할 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박태진의 상태가 좋아졌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 민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말 하느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라면 항상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느님이 언제 돕고 언제 돕지 않을지 선택하시는 걸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고 민주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지쳐 잠이 들었다. 이틀 후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민준이 방에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크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심장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았다. 카메라, 기자들, 방송사 로고가 박힌 펜들, 저택 문 앞에는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세상에 새어나갔어. 이야기가 언론에 새어나갔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겁에 질려 물었다. 이제 모두가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거야. 그녀가 옳았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다. 민주는 집 위를 맴도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방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문 앞에서 진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플래카드, 카메라, 고함 소리. 그것은 서커스였다. 최 기사가 그를 데리러 왔지만 이번에는 박태진의 서재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박태진이 한서연과 박태민을 옆에 두고 그곳에 있었다. 모두가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은 대한민국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박태진 회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소년이 치유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저택에 어린이를 감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 착취, 사기, 권력 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화면은 박태진의 사진으로, 그 다음에는 포위된 저택의 항공사진으로 바뀌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성명을 발표하고 당국의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대들은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과 이를 위험한 사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저택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진은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껐다. 누구 짓이야? 그는 박태민과 한서연을 보며 물었다. 누가 이야기를 흘렸지? 나 보지 마. 박태민은 손을 들며 말했다. 난 아니야. 나도 아니에요. 한서연이 덧붙였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설득력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잖아요. 어린애를 가둬놓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기대할 순 없어요. 갇혀 있는 게 아니야. 박태진은 거짓말했다. 돕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언론과 이야기하게 해줘요. 박태민이 도전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 게 아니라면 말이죠. 박태진은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야만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민준이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이건 지나갈 거야. 그냥 언론의 스캔들일 뿐이야. 일주일이면 모두 잊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다.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제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는 창문을 통해 보았다. 문 앞에서 애원하는 얼굴들 사진을 들고 휠체어에 아픈 가족을 태우고 모두 박태진이 원했던 것과 같은 것을 원했다. 기적, 치유, 구원.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희망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조차 꾸준히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여사는 점점 더 걱정이 많아졌다. 이건 좋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박 회장님은 너무 집착하고 계셔. 그리고 집착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게 된단다. 그녀가 옳았다.
박태진은 세션을 강화했다. 이제 그는 민준이 하루에 5, 6번 시도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효과가 없을 때,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 때 그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민준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은 주먹만큼 아플 수 있었다. 네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거야. 그는 어느 세션에서 소리쳤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민준은 울부짖었다. 노력해요. 정말 노력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종하는 법을 배워. 박태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민준은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내 목숨이 너한테 달려있어. 그걸 모르겠어? 세션 동안 항상 방에 있던 초의 기사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민준은 납치의 공범이었던 그조차도 이 모든 것이 옳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박태진이 20분 동안 소리친 특히 힘든 밤 무언가 일어났다. 민준이 방에서 침대에 웅크리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그는 다가가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중 하나는 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를 어떻게 좀 해야 해. 박태민이 말하고 있었다. 서커스가 되고 있잖아. 언론이 물고 늘어질 거야. 경찰이 개입하면, 아동보호기관이 나타나면 형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난 그를 잃지 않을 거야. 박태진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유일한 기회야. 형의 유일한 기회는 존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였어. 박태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형은 이 광기의 길을 선택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 서연이, 회사, 모두 다. 넌 회사밖에 신경 안 쓰지. 박태진이 비난했다. 항상 그랬어. 항상 내가 비켜서 네가 통제권을 쥐길 바랐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박태민은 부인하지 않았다. 형은 아파, 박태진. 아무것도 지휘할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위험 있게 지휘봉을 넘기는 대신 아무 힘도 없는 거리의 아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박태진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 기꺼이. 하지만 알아도 난 조치를 취할 거야. 이 병적인 집착 때문에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형이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그 다음 침묵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떨며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나빠졌다. 다음 날 변호사들이 나타났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모두 민준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용어로 말했다. 성년 후견, 정신적 무능력, 후견인. 박태민은 박태진이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회사 통제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도 자신의 패를 보였다. 별거 재산 분할, 재산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직 죽지 않은 시체를 둘러싼 독수리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다. 비록 힘들지라도 적어도 자유로웠던 거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8살짜리 아이.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두의 불가능한 기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다. 이 여사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조차도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른들이 만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힌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무게가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느껴졌던 어느 날 밤, 민준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태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치유나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하느님, 제 말이 들리신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저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그저 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들리는 응답도 하늘의 징조도 없었다. 그저 방의 침묵과 문밖 시위대들의 먼 소음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진정되었다. 그것은 수용도 진정한 평화도 아니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4주째는 민준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박태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 앞의 군중을 다루기 위해 추가 경호원들을 고용했다.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치유를 비는 현수막을, 다른 이들은 박태진을 사기꾼이자 착취자로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압박은 사방에서 가중되었다. 박태민의 변호사들은 박태진의 성년 후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서연은 언론의 이야기를 흘렸고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 선정적이었다. 회사는 계약을 잃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으며 주가는 폭락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박태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변화가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통제력이 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잠은 거의 못 자고 식사는 더 적게 했으며 민준에게 치유를 시도하라고 요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소리치고 조금 효과가 있으면 우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다. 네가 날 죽이고 있어. 박태진은 어느 세션에서 민준의 어깨를 아플 정도로 세게 잡고 말했다. 효과가 없을 때마다 넌 날 조금씩 더 죽이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은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분노로 맞받아쳤다. 전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날 강제로 데려왔잖아요. 전 자유로웠어요. 세차하고 원하는 곳에서 잤다고요.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건 제 삶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뺏어갔어요. 박태진은 마치 불에 댄 듯 그를 놓았다. 그는 마침내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집착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넌 힘을 가졌어. 세상 어떤 의사도 나에게 주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다고. 그냥 떠날 수는 없어.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 도전했다. 대답은 없었다. 최 기사는 민준을 방으로 다시 데려갔고 처음으로 운전사는 평소의 명령 외의 말을 했다. 아이가 옳습니다. 아시죠? 이 모든 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민준은 여전히 포로였고 박태진은 여전히 절박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다. 민준은 복도에서 나는 분주한 소리에 잠이 깼다. 큰 목소리, 서두르는 발소리, 무언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 그는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구급차함 빨리. 반응이 없어. 최 기사가 마침내 방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 여사님이십니다. 부엌에서 쓰러지셨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민준은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이 여사.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어둠 속의 유일한 빛. 제가 봐야 해요. 민준은 최 기사를 지나치려 하며 소리쳤다. 안 돼. 이미 병원으로 모시고 있어. 그럼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제 친구란 말이에요. 최 기사는 명령을 따를 것인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 박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민준은 방으로 다시 밀쳐졌고 문이 닫혔다. 그는 나무를 주먹으로 치고 소리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사람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대해준 이 여사. 이제는 어느 병원에서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은 녹은 납처럼 천천히 흘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태양이 잔인하게 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기사가 돌아온 것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웠다. 뇌졸중이었어. 심각해. 의사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거래. 마비, 아마도. 그 말은 민준에게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그를 돌봐주고 그와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친절했던 이 여사. 이제는 병원에서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방에 갇혀 있었다. 저를 그분께 데려가 주세요. 민주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가야 해요. 그럴 수 없다, 민준아.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일어나 최 기사를 마주 보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고 저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최 기사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그 남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복종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보았다. 마침내 초의 기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 회장님께서 아시면 난 직장을 잃게 될 거다. 이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최소한 도와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최의 기사를 설득했다. 20분 후 그들은 차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지나가는 도시를 보았다. 하지만 자유를 즐길 수 없었다. 오직 이 여사 생각뿐이었다. 병원은 크고 사람들로 붐볐다. 최의 기사는 간호사 중 한 명을 알고 있었고 이 여사가 어느 병실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중환자실 3층, 면회 제한. 여기서 기다려. 최 기사가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널 그분께 데려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 하지만 민준은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초의 기사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기 위해 멀어지자마자 그는 복도를 따라 슬며시 빠져나가 표지판을 따랐다. 중환자실. 그는 계단을 올라갔고 너무 바빠 단호한 소년을 알아채지 못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지나쳤다. 그는 3층에서 중환자실을 찾았다. 유리를 통해 여러 개의 침대, 각 침대마다 각 환자는 삐소리와 윙윙거리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침대에 이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다. 코에는 관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옆에 기계는 오르내리는 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민준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침대로 직행했다. 한 간호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침대 옆에 있었고 이미 이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간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친구예요. 민준은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제발요. 딱 1분만요. 아마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때문이었거나 혹은 간호사의 마음이 여렸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1분, 그 다음엔 나가야 해. 민준은 이 여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아는 일을 했다.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도, 그에게 기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원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여사가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때 친절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물건처럼 대했을 때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제 말이 들리신다면 제발 그분을 도와주세요. 민준이 속삭였다.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저를 돌봐주셨어요. 제발 그분이 떠나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그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며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 그는 그들이 결코 나눌 시간이 없었던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해, 거리에서의 날들에 대해, 언젠가 진짜 가족을 갖고 싶다는 꿈에 대해. 그리고 그때 그는 느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그의 손을 쥐는 힘을. 그는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 여사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간호사님, 그는 감격에 찬 큰 목소리로 불렀다. 간호사는 침대로 달려와 기계를 확인하고 이 여사를 살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불가능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혈압이 오르고 있어. 심박수가 강해지고 있어. 이 여사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초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민준에게 멈췄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약했지만 진실한 미소였다. 민준아.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가. 민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호사는 이미 의사들을 부르고 있었고 갑자기 침대 주위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 동시에 말하고 기계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물러나라고 했고 그는 마지못해 따랐다. 그때 초의 기사가 나타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과 이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무세운 일이야. 깨어나셨어요. 민준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은 의사들이 일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 민주는 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목소리.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같은 말들이 그에게 들려왔다. 30분 후 한 의사가 나왔다. 그는 백발과 지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가족이신가요? 그가 물었다. 친구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여사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상태가 위독했습니다. 뇌졸중이 광범위했고 뇌의 중요 부위를 덮쳤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을 넘기시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남으시더라도 후유증은 파괴적이었을 겁니다. 우측 마비, 언어 상실, 아마도 기억 상실까지요. 그는 잠시 멈추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하지만 지금 모든 생체 신호가 안정되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고 모든 사지를 움직일 수 있으며 조리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의 징후가 없습니다. 마치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최 기사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의사도 쳐다보았다. 공기 중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이 떠돌았지만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들보다 더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은 전부였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민준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여사는 이제 베개에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내 아가, 네가 왔구나. 그녀는 팔을 벌리며 말했다. 민준은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를 꽉 안았고 서울의 그 거리에서 끌려온 이후 처음으로 민준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여사님을 잃는 줄 알았어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렇게 쉽게 날 잃지 않을 거란다. 이 여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넌 내가 필요하잖니.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첫날 박태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은 친절한 행동이었지만 비인격적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때 그것은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였다. 하지만 이 여사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였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여사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모든 것을 목격한 의사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고 몇 시간 만에 모든 텔레비전 채널이 보도하고 있었다. 치유하는 소년, 서울 아산병원의 기적, 불가능을 행하는 감금된 아이. 민준과 최 기사는 저택으로 돌아가기조차 힘들었다. 기자들이 병원 주차장에서 그들을 둘러쌌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얼굴에 들이밀렸으며 사방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최 기사는 억지로 길을 뚫고 민준을 차에 태워 고속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수천 명이었다. 거리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저택 위를 맴돌았다.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수백 명의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다. 민준은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보았다. 아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도움을 애원하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모두 박태진이 원했던 것과 같은 것을 원했다. 모두 민준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기대의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들어섰을 때 박태진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 두려움, 희망, 질투 등 모순된 감정의 가면이었다. 네가 나갔더군. 그가 처음 한 말이었다. 내 허락도 없이. 이 여사님을 도우러요. 민준은 너무 지쳐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괜찮으시다고요. 박태진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은 그의 눈 뒤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럼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군. 네가 정말로 그 힘을 가진 거야. 제가 뭘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저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가끔 무언가 일어난다는 것만 알아요.
하지만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없다고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 박태진은 그 집착이 목소리에 다시 서리며 주장했다. 연습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알아. 이제 모두가 널 원할 거야. 그가 옳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압박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치인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민준이 축복인지 신성모독인지 토론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요구했다. 마침내 아동보호기관이 나타났지만 박태진의 변호사들은 학대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출입을 막았다. 저택 안에서는 긴장이 극에 달했다. 박태민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박태진의 정신 이상 증거로 사용하며 법적 공격을 강화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경멸을 숨기지 않고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불가능한 기대를 짊어진 8살짜리 아이. 명확성을 가져온 것은 병원에서 막 퇴원하고 의사들의 명령을 어긴 이 여사였다. 그녀는 박태진과 단둘이 이야기하기를 요청했고 민주는 서재문을 통해 대화를 들었다. 회장님, 그 아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아직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 없소. 박태진이 대답했다. 그는 내 유일한 희망이야. 그 아이는 회장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회장님께서 납치하고 감금하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하는 어린아이. 회장님은 괴물이 되셨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20년 전에 알던 분은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알던 남자는 죽어가고 있지 않았지.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사가 대답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끝에 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차이점은 우리 대부분은 언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은 아시고 그것이 회장님을 너무 두렵게 만들어 인간성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가둔다고 해서 인간성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마저 더럽힐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박태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이 여사.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채로 문에서 물러섰다. 그는 이 여사의 말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박태진이 마침내 이성을 찾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로 믿지는 않았다. 집착은 너무 강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컸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그날 밤 박태진은 민준을 불러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제 내 방에 카메라를 설치할 거다. 창문에는 쇠창살을 달고 문 앞에는 24시간 경호원을 둘 거다. 네가 도망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너무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중요한데요? 민준은 마침내 분노가 터져 나오며 물었다. 당신한테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한테는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삶을 속이려고 사용하는 도구, 물건일 뿐이에요. 박태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최 기사에게 민준을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민준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보았다. 구석의 카메라, 창문에 무거운 쇠창살, 문에 달린 새로운 자물쇠의 2개, 진짜 감옥이 되어 있었다. 이 여사는 여전히 문을 통해 그와 이야기하려 했고 할 수 있을 때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조차도 감시를 받았고 그녀의 방문은 제한되고 감시되었다. 민주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다. 경호원들의 패턴, 카메라의 시간, 최 기사의 경로를 연구했다. 도망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기회는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경호원들은 담을 넘으려던 특히 공격적인 시위대 그룹을 다루고 있었다. 혼란, 비명, 경보음이 울렸다. 그 와중에 민준의 문을 지키던 경호원이 지원 요청을 받았다. 민준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전 이 여사에게서 머리핀을 훔쳤고 혼자 있을 때 자물쇠를 따는 연습을 했었다. 거리에서 하던 버려진 차 문을 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물쇠가 풀렸다. 민준은 심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세차게 뛰는 가운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는 나와서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길을 알았다. 몇 주 동안 창밖을 보며 저택의 구조를 외웠다. 뒷계단을 내려가 텅 빈 부엌을 지나 정원에 도착했다. 비가 세차게 내려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완벽했다. 카메라의 시야를 방해했다. 담은 높았지만 근처에 나무가 있었다. 민주는 항상 나무를 잘 탔고 거리에서의 몇 년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젖은 나무에서 미끄러지는 손, 팔에 긁힌 상처를 무시하고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갔다.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들었다. 경보음. 누군가 그가 도망친 것을 발견했다. 저택 전체에 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서둘러 담 꼭대기에 도착했다. 반대편에는 군중이 보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그는 얼어붙었다. 저기로 내려가면 모두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저 절박한 사람들의 무리에 삼켜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결정하기 전에 강한 손이 그를 붙잡았다. 최 기사가 더 빠르고 강하게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왔다. 그는 민준을 다시 끌어내렸고 거의 둘 다 떨어질 뻔했다. 그들은 민준이 내내 저항하는 가운데 힘겹게 나무를 내려왔다. 놔주세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민준아. 미안하지만 안 돼. 더 많은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민준은 흠뻑 젖고 긁힌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좌절과 절망으로 울면서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박태진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날 떠나려고 했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쳐서 날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어. 전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민주는 몇 주간의 좌절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소리쳤다. 당신의 삶에 책임이 없다고요. 이런 거 부탁한 적 없어요. 당신이 날 훔쳤어요. 내 자유, 내 삶 모든 걸 훔쳤다고요. 왜요? 두려우니까.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떠날 거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기적이니까.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다. 모두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8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이 고통받았다. 박태진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했다. 분노가 사라지고 부끄러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카메라, 경호원,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의 쇠창살을 보았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보았다. 아이를 방으로 다시 데려가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고 의자를 돌려 떠났다. 민주는 이제 훨씬 더 삼엄한 경비 속에 다시 끌려 들어갔다.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더 많은 자물쇠가 달렸다. 감옥은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민주는 초의 기사의 눈에서, 이 여사의 눈에서,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눈에서도 그것을 보았다. 모두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마른 옷을 입었음에도 젖고 떨면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잃어버린 자유를 위해, 결코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순수함을 위해, 어깨에 짊어진 불가능한 무게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에게 약속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든 얼마나 많은 자물쇠를 달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는 거리에서 몇 년을 살아남았고 버림받음과 굶주림과 추위를 살아남았다. 이것 또한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 마침내 자유로워졌을 때 그는 다시는 누구의 포로도 되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 사람들의 포로도, 기대의 포로도, 다른 사람의 두려움의 포로도. 이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약속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배운 민주는 그것을 지킬 작정이었다. 도주 시도 후 며칠 동안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박태진과의 세션을 제외하고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세션조차도 변했다. 박태진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민준이 감정 없이, 희망 없이 기계적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때로는 조금 효과가 있었고 때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신경 쓰고 느끼고 돕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를 꺼버렸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여사는 변화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내 아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게 두지 마렴.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된 몇 안 되는 시간에 문을 통해 말했다. 힘든 거 알아.
불가능해 보이는 거 알지만 네 친절함을 잃지 마. 그게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친절함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짜내지듯 분노와 원망만을 남기고 빠져나간 것 같았다. 좌절된 도주 후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박태진은 다른 행동을 했다. 민준을 서재로 부르는 대신 최 기사에게 그를 정원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그곳 큰 나무 아래 휠체어에 앉아 박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박태민이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이, 그리고 민준이 전에 본 적 있는 3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서류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멈춰섰다. 이게 뭐예요? 박태진은 말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는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손짓했고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다. 민준에게 건넸다. 그의 사진이었다. 거리에서 세차하는 민준, 처마 밑에서 자는 민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민준. 그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찍힌 사진들로 박태진을 만나기 전 그의 비참한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왜 이 사진들을 가지고 계세요? 민준이 이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널 여기 데려오기 전에 조사원들을 시켜 널 따라다니게 했다. 박태진이 인정했다.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널 찾는 가족이 있는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뭘 발견했는지 아니?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가족도 기록도 네가 존재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어. 마치 네가 투명인간인 것 같았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기 얼굴에 대고 문질러줄 필요는 없었다. 박태진은 말을 이었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후회일 수도 있는 무언가. 그리고 나서 이 사진들을 봤다. 정말로 봤어.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봤다고. 8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혼자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추위 속에서 자고 굶주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 모습을. 그는 의자 위에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평생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왔다는 것을. 너뿐만 아니라 내가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을. 직원들, 청소부들, 내 차를 닦던 사람들. 모두를 물건, 도구, 사용하고 버려질 것들로 봤어.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고통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지. 널 치유의 도구로 전락시켰어. 박태민은 팔짱을 끼고 분명히 조바심을 냈다. 박태진, 우리 모두를 여기 불러서 연설이나 하려고 한 거라면. 입 닥쳐, 박태민. 박태진은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밖을 보며 문 앞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뭘 깨달았는지 아니? 내가 항상 경멸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절박하고 한심하고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리는 남자.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남자. 그는 다른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가 민준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건 석방 서류다. 널 보내주겠다. 조건도 속임수도 없이 넌 자유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쳐다보았다. 속임수임에 틀림없었다. 거짓말임에 틀림없었다. 왜요? 이 여사가 옳았기 때문이다. 네가 그날 나에게 소리쳤을 때 네가 옳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아니고 너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삶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삶을 훔쳤다. 한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냥 글을 보내준다고요? 이 모든 일 언론 스캔들 후에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박태진은 간단하게 말했다. 내가 틀렸다. 깊이, 끔찍하게 틀렸다. 박태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회사는, 주주들은, 우리가 잃은 계약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건데? 더 이상 신경 안 써. 박태진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유가 있었다. 나는 50년 동안 제국을 건설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쫓았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하루를 더 사지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해. 유일하게 중요한 것, 유일하게 진짜인 것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 사람들을 일회용품처럼 대하며 낭비했어. 그는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다. 특히 너를.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민준아. 너의 자유, 너의 어린 시절, 너의 평화를. 그리고 그걸 돌려줄 수 없어.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있다. 떠나서 원한다면 거리로 돌아가도 좋다. 혹은 뭐요? 민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혹은 머물러도 좋다. 포로로서가 아니라, 도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들로서.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박태민과 한서연조차도 충격에 말을 잃었다. 미치셨어요.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제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한 모든 짓 후에. 말이 안 되는 거 안다. 박태진이 인정했다. 이걸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어젯밤 저 사진들을 보면서 다른 것도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너와 내가 둘 다 혼자고, 둘 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둘 다 길을 잃었지. 차이점은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절함, 연민, 믿음. 전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걸 뺏어갔어요. 아니, 뺏지 않았다. 상처받고 숨겨져 있지만 아직 거기 있어. 네가 이 여사를 도우러 달려갔을 때 봤다. 네가 화가 났을 때도, 원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에서 봤다. 아직 거기 있어, 민준아.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너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한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말이에요? 서류도 내력도 없는 거리의 아이, 당신 경력에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킨 아이를? 그래, 박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군. 성년 후견 절차를 강화할 거야. 이 미친 연설이면 당신이 아무것도 관리할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쉬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박태진이 말했다. 더 이상 회사도 돈도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해. 한서연과 박태민은 분노에 차서 나갔고 변호사들이 그 뒤를 쫓았다. 박태진, 민준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 최 기사만이 남았다. 민준은 손에 든 석방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진짜였다. 정말로 자유였다. 나가서 거리로 돌아가 자신이 알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힘들지만 적어도 그의 것이었다.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가 물었다. 이게 또 다른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박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알 방법이 없어. 나는 몇 주 동안 네가 나를 믿지 못할 이유를 줬으니까.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겠다. 나는 아마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삶이 남았다는 것을 안다. 그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함께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약 혼자 보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그대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혼자 이기적이고 공허하게.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네가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망친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고칠 기회를 준다면, 그러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 마지막 몇 달이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널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다. 날 좋아해달라고도 아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민준은 갈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편으로는 달려나가 저 문을 나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두 번째 기회를 믿고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믿음을 가졌던 부분은 망설였다. 만약 제가 남으면. 그가 천천히 물었다. 다시는 절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시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고요? 약속한다. 넌 원할 때 언제든 드나들 자유가 있다. 네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고 싶다고 결정하면 막지 않겠다.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실 건가요? 박태진은 눈을 감았고 민준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 내 운명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 6개월 후에 떠나야 한다면 떠날 것이다. 그리고 괜찮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민준은 조언을 구하듯 최 기사를 쳐다보았다. 운전사는 마치 내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남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요. 당신은 이 모든 돈,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 저택 정원의 한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즉각적이지도 마법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구원의 시작이었다. 변화 후 첫 며칠은 이상했다. 민주는 아직 박태진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약속된 자유의 한계를 시험했다. 일찍 일어나 문으로 가서 잠겨 있을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항상 열려 있었다. 정원을 걸으며 누군가 그를 다시 부를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박태진은 약속을 지켰다. 더 이상 강요된 세션도 치유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박태진이 민준의 거리 생활에 대해 묻고 정말로 대답을 듣는 진정한 대화. 민준이 회사에 대해, 돈에 대해, 그에게 너무나 낯선 부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을 수 있는 대화. 이 여사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돌아와 몇 년 만에 가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아이가 알아야 하지만 그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진짜 일은 박태진이 건축가, 사회복지사, 교육자들과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시작되었다. 민준은 그 회의에 앉아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았다. 음식이 필요하죠, 물론.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존엄성도 필요해요. 문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박태진은 모든 것을 듣고 메모하고 계획을 수정했다. 저택은 변모하기 시작했다. 방들이 개조되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교사들이 고용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민주는 첫 아이들을 선택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거리로 나갔다. 그와 박태진이 함께. 휠체어에 앉은 박태진과 그 옆을 걷는 민준. 그 장소들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했다. 세차를 하던 모퉁이, 잠을 자던 처마 밑을 보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상황을 바꿀 힘이 있었다. 그 첫날 15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어떤 아이들은 의심했고 어떤 아이들은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들일 만큼 절박했다. 민주는 각 아이와 대화하고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곳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고아원이 아니야, 그는 설명했다. 집이야. 너희가 안전하게 지내고 먹고 공부하고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준비가 되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어. 아무도 너희를 가두지 않을 거야. 15명의 아이들과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혼란스러웠다. 어떤 아이들은 싸웠고 어떤 아이들은 울었고 많은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바닥에서 잔 후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곳에 있었고 각 아이와 대화하며 두려움을 달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그 아이들은 신뢰하기 시작했다. 미소 짓기 시작했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박태민은 성년 후견 절차를 계속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박태진을 공격하던 언론이 아이들과의 작업을 보면서 어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원받은 기업가, 마지막 날들을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바친 억만장자. 한서연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모든 것의 절반을 요구했다. 박태진은 싸우지 않고 불평 없이 재산을 분할했다. 그녀가 돈을 가져가도 돼.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변화를 만들 만큼만 필요해. 몇 달이 지났다. 보호소는 15명에서 30명, 그리고 50명으로 늘어났다. 더 많은 부동산이 매입되고 개조되었다. 교사들은 수학과 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건설할 도구를 주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기적의 치유사로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두려워할 때 음식뿐만 아니라 애정에 굶주렸을 때, 공간이 필요할 때나 동반자가 필요할 때를 아는 사람으로서. 박태진은 커져가는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악화되지도 않았다.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박태진은 알 것 같았다. 그는 목적을 찾았다. 자신을 넘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주차장에서의 그 만남 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태진은 민준을 불러 이야기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진이 자신의 땅에서 결코 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행복한 아이들의 진정한 웃음소리. 널 공식적으로 입양하고 싶다. 박태진이 말했다. 네가 받아준다면 물론 내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알아. 이 모든 것을 최악의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노력해보고 싶다.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항상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포기했었어요.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민주는 박태진을 쳐다보았고 몇 달 전 그를 납치했던 남자와는 너무나 다른 남자를 보았다. 진정으로 더 나아지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았다. 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될게요. 서류는 3주 후에 서명되었다. 박민준, 공식적으로. 박태민은 물론 이의를 제기하며 재산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양부와 양자 사이에 진정한 유대를 보고 승인했다. 재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첫 해에 25개의 보호소, 둘째 해에 100개. 각각은 첫 번째 모델을 따라 아이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고 음식과 잠자리뿐만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었다. 민주는 공부했고 몇 년 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재단의 공적인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각 보호소를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렇다. 가끔 누군가 부탁하면 그는 기도했다. 쇼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몸짓으로서. 때로는 효과가 있었고 때로는 없었고 민주는 그것과 평화를 이루었다. 그는 기적을 통제하지 못하고 누구의 구원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하느님이 그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신다면 그는 그저 통로일 뿐이었다. 박태진은 6개월이 아니라 초기 진단 후 7년을 더 살았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였다고 묘사한 7년. 그는 재단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찾는 것을 보았고 민준이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마침내 떠났을 때 그것은 평화 속에서였다. 민준 이 여사 그리고 재단을 거쳐간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변화를 만들고 자신이 초래한 손상의 일부라도 고칠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한 감사만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민준에게 남겼고 민준은 모든 돈을 재단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 수십 개의 나라, 수백 개의 보호소, 수천 명의 변화된 삶. 동전을 위해 세차하던 소녀는 이제 연민의 제국을 관리했다. 그리고 민준은 주차장에서의 그 첫 기도를 결코 잊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사랑의 혁명을 촉발한 단순한 친절의 몸짓, 진정한 기적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십 년 후 이미 중년의 남자가 된 민주는 때때로 거리를 방문했다. 그곳에 사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제안했다.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치유사로서가 아니라 언젠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도 너희 같았어. 그는 말했다. 혼자였고 두려웠고 희망이 없었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줬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기회를 줄 차례야.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 이 거리의 아이들은. 그리고 그의 눈에서 그가 이해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다. 희망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는 소년과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거듭 이야기되고 각 버전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각 화자는 다른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그것은 구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연민의 손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사무실에 그 주차장에서의 나를 담은 사진을 간직했다. 실제 사진은 아니었다. 아무도 찍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몇 년 후 그가 의뢰한 예술적 재현이었다. 그것은 더러운 소년이
휠체어에 앉은 부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순수한 친절의 순간으로 연결된 모습. 이미지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진 명판이 있었다. 모든 것은 연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어진 모든 보호소, 도움받은 모든 아이, 변화된 모든 삶, 모든 것이 그 단순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돕기로 결심한 8살 소년. 이 여사는 93살까지 살았고 항상 재단에 있었으며 모든 아이를 자신의 손주처럼 대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고 모두 그녀가 친절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최 기사는 몇 년 동안 운전사로 계속 일했지만 결국 모든 보호소의 보안 책임자가 되었다. 민준이 그 초기에 겪었던 것처럼 어떤 아이도 대우받지 않도록 모두가 보호받고 존중받도록 보장했다. 박태민은 결국 법적 싸움에서 지고 완전히 물러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몇 년 후 자신만의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민주는 항상 가장 잘하던 일을 계속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것, 어디서 왔든 무엇을 겪었든 항상 변화를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진정한 부는 그가 배웠듯이 결코 박태진의 돈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누기로 선택한 사랑이었다. 그들이 퍼뜨리기로 결심한 연민이었다. 더 나아지고, 더 잘하고, 더 잘 사랑하려는 매일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결정 속에 진정한 기적이 있었다. 한 몸의 치유가 아니라 두 영혼의 치유,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수천 명의 다른 영혼들의 치유.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민준과 박태진의 이야기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느꼈던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이며 단순한 친절의 몸짓이 어떻게 온 세상을 바꾸는 파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작은 존재란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분이 성찰하고 울고 인간의 선함을 믿게 할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왼쪽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여 재생 목록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민준과 박태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일 저희는 인간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 구원, 사랑, 극복, 희망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고 사랑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어떤 성찰을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서 민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의 몸짓, 연민의 순간이 사랑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변화를 만들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까지 민준의 연민과 박태진의 변화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댓글에서 뵙겠습니다.